편의점에 가면 저렴한 값에 수많은 수입 맥주들을 팔고 있는데요. 아사히, 파울라너, 블랑, 에일, 기네스, 호가든, 바이젠, 칭따오까지. 이 다양한 맥주와 용어들이 모두 각기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수입 맥주들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밥 대신 먹었던 맥주. 최초의 맥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렇게 죽처럼 생겼습니다. 보리는 밀이나 쌀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딱딱해서 빵이나 죽으로 만들어 먹어야 했는데요. 사람들은 오래된 보리빵이나 죽에서 생겨난 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것이 바로 맥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에 대한 신화와 기록들이 전해집니다. 특히 대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들거나 피라미드를 만들 때처럼 큰 공사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겐 항상 맥주가 지급되었지요. 그런데 당시의 맥주는 지금처럼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맥주 효모에 의해 한번 분해된 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의 흡수율이 더 좋았죠. 거기다 발효 부산물인 알코올의 각성 효과까지 더해져 맥주는 고된 노동을 위한 최고의 피로회복제였습니다. 2. 빵으로 만든 최초의 맥주, 크바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멸망 이후 맥주는 한동안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그리스 로마인들은 향긋한 포도주에 빠져 맥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척박한 환경에 사는 야만족들에게 이런 건 너네나 먹으라며 맥주를 전수해 주었죠. 바로 현대 맥주종가 독일과 원시 맥주의 소박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춥고 일조량이 적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독일의 게르만족들에게 맥주는 기분을 좋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영혼의 음료였습니다. 천둥과 폭풍이 몰아칠 땐 토르가 맥주를 만드는 중이라 생각했고 썰물이 생길 땐 토르가 맥주를 마시려다 실수로 바닷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온통 머릿속에 맥주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현재도 토르가 만들던 이 원시 맥주를 맛볼 수 있는데요. 독일 옆에 살던 슬라브족들은 당시 이 원시 맥주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크바스라고 불리는 이 맥주는 호밀보리빵을 찢어서 그대로 발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현대의 맥주 맛보단 맥콜에 가까운 맛이 나죠. 3. 흑맥주의 등장, 수도원 맥주, 벨기에의 레페. 게르만족들이 맥주를 마시고 겁없이 싸워서일까요? 게르만족들에 의해 로마가 멸망하며 중세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흔히 암흑의 시대로 불렸지만 맥주에게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주로 수도원에서 맥주 양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수도사들은 한 끼 식사 이외엔 흐르는 것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맥주에 관심이 많았죠. 더군다나 수도사들은 지금처럼 은둔자가 아니라 여행도 많이 다니고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잊혀졌던 고대의 맥주 양조법을 수집하여 연구했죠. 그 결과 이들은 보리씨앗에서 갓 싹이 난 메가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갓 싹이 난 보리씨앗에는 맥주를 만들기 위한 당화 효소들이 최대치로 있다는 걸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 메가의 당화 효소를 유지하기 위해 씨앗을 불로 볶아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메가는 검게 탔고 이를 양조한 맥주들은 모두 흑맥주가 되었죠. 우리가 아는 황금색의 맥주가 등장하는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수도원 맥주로 유명한 벨기에 레페 또한 120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레페처럼 상업화되지 않은 수도원 맥주들도 현대까지 유럽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맥주계 샤넬이라고 불리는 벨기에의 수도원 맥주 베스트 플레이터런 12는 한국에서 8만 원을 호가합니다. 물론 구하기조차도 어렵지만요. 4. 부드러운 밀맥주의 등장, 그리고 맥주 순수령. 전 유럽에서 맥주가 유행하자 보리에다가 밀, 귀리 등 다양한 곡식을 섞어서 양조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밀을 섞은 밀맥주는 보리로만 만든 맥주보다 훨씬 부드러워서 귀족과 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보존제 목적으로 계피나 주니퍼베리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서 맥주의 맛은 더욱 다양해졌지요. 당시 한자동맹 무역으로 부유했던
벨기에에선 밀과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한 맥주들이 유행하였고, 그 전통은 벨지언 화이트라고 불리며 현재 벨기에의 호가든 프랑스의 블랑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향긋하고 부드러운 벨지언 화이트는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맥주 장르입니다. 현재까지도 벨기에 사람들은 독일 사람 못지않게 맥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이죠. 하지만 벨기에만큼 부유하지 못했던 당시 독일에선 밀맥주 시장이 커지자 밀값이 폭등하며 빵값이 치솟았습니다. 또 맥주의 환각 효과를 내기 위해 향신료 대신 광대버섯을 섞는 등 맥주로 인해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1500년대 독일에서 가장 힘이 셌던 바이에른주의 미넨에서 맥주 순수령이 발표됩니다. 보리, 홉, 물, 효모 4가지만으로 맥주를 만들어야 했죠. 현재도 독일은 이 맥주 순수령의 전통을 따릅니다만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바이에른의 귀족들은 부드럽고 고운 맛을 내는 밀맥주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일부 지역은 밀맥주를 생산하도록 허용했죠. 오히려 독일 밀맥주의 3대장으로 불리는 에딩거, 바이엔슈테판, 파울라너는 모두 바이에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밀맥주는 바이젠비어 혹은 백맥주를 뜻하는 바이스비어라고 불리는데요. 이들 앞에 헤페라는 접두사가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효모가 들어있다는 뜻인데요. 바닥에 침전된 효모 때문에 살짝 흔들어 마셔야 그 풍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반대로 크리스탈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건 효모를 여과시켰다는 뜻이지요. 어쨌든 이 맥주 순수령으로 인해 독일 대부분의 맥주들은 보리, 홉, 물 그리고 제조 공정의 차별화만으로 승부를 보아야만 했지요. 그 결과 현대까지도 독일은 가장 맛있는 양조용 보리, 홉을 생산하며 브루잉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맥주 순수령에 빠져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는 바로 효모의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등장할 효모는 맥주 역사를 크게 바꿉니다. 에일 맥주를 이긴 라거 맥주의 탄생. 이전까지 맥주 효모들은 모두 실온의 액체 표면에서 발효하는 상면 발효 효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맥주를 통칭 에일 맥주라고 불렀지요. 반면에 새로운 효모가 등장하였는데요. 실온보다 낮은 온도의 액체 바닥에서 발효하는 하면 발효 효모가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라거 맥주의 등장이었지요. 라거 맥주는 온도가 낮은 겨울에 대량 생산해놓고 1년 내내 꺼내 먹어서 가격이 매우 저렴했습니다. 거기다 에일보다 가볍고 부드러워서 식사에 곁들여 먹기에 더욱 좋았죠. 라거라는 단어도 독일어로 저장하다 의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맥주 순수령이 잘 지켜져 효모 바꾸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던 지역에서 유행했는데요. 맥주 순수령이 시행된 바이에른주가 있는 독일 남부와 근처 체코에서 유행하였죠. 이 지역 라거 맥주들은 독일어로 어둡다는 의미의 둔케를 붙여 둔켈라거라 불리며 이 지역의 전통 맥주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수입맥주 전문점 와바의 둔케, 그리고 흑맥주의 대명사로 유명한 체코의 코젤도 이 전통을 따르고 있죠. 6. 흑맥주를 이긴 황금색 맥주 페일 기술의 탄생. 1700년대 독일만큼 맥주를 좋아하던 영국에서는 가벼운 라거가 아닌 진한 에일이 유행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흑맥주였지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것을 스타우트, 잉글랜드의 것을 포터라고 불렀습니다. 국력과는 반대로 아일랜드의 스타우트는 잉글랜드의 포터를 압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매년 기네스북을 출간하는 기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흑맥주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잉글랜드에서 산업혁명이 터진 것이지요. 잉글랜드 사람들은 불 조절이 용이한 석탄으로 메가를 볶아 메가를 타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지 않은 메가로 양조하여 우리가 아는 황금색 맥주가 만들어졌죠. 바로 창백하다는 뜻의 페일을 붙인 페일 에일의 탄생이었습니다. 현재도 영국의 전통 맥주는 페일 에일이지요. 전통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맛은 마트에서 뉴캐슬 브라운 에일, 런던 프라이드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식민지가 있던 영국인들은 이 페일 에일을 인도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가량 걸리는 기낭해를 견디지 못하고 매번 맛이 변질되었죠. 그래서 인도에 수송할 맥주는 특별히 도수를 높이고 홉을 듬뿍 첨가하여 보관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인디아 페일 에일.
IPA라고 불렸죠. 현재 IPA는 이렇다 할 브랜드는 없지만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에 들어와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드는 크래프트 비어로 제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 후술할 거대 기업의 연할라거 맥주에 대항하여 개인이 만든 진한 인디아 페일에일은 현대인들에겐 매우 특별하죠. 그런데 이 페일 기술이 본격적으로 기업화되는 곳은 페일의 원조 영국도 맥주 종주국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7. 현대식 맥주 페일라거의 탄생. 1800년 대중반 이 새로운 맥주 기술은 맥주 본고장 바이에른의 미넨까지 전파됩니다. 제델마이어는 이 신기술을 전통 맥주인 둔켈라거에 접목시켜 최초의 페일라거를 옥토버페스트에 출시했죠. 하지만 미넨 사람들은 둔켈라거가 진짜 맥주라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미넨에 놀러왔던 체코 사람들은 이를 신기하게 받아들였고 또 다른 페일 기술 보유자 조제프 그로를 체코의 필젠 지방으로 초빙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시는 페일 라거의 원조, 필스너 우르겔이 탄생합니다. 바로 하이트나 카스도 이 페일 라거 맥주에 속하지요. 마침 대중화되기 시작한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부드러운 황금색 맥주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죠. 그래서 체코에서는 페일 라거를 필젠의 이름을 따서 필스너라고 부르지요. 필스너 우르겔의 후발주자였던 부드바이서, 스타로프라멘까지 체코의 3대 필스너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넨이 속한 독일 남부 사람들과 달리 독일 북부 사람들은 이 변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일라거 기술을 적극 받아들였고 벡스 맥주가 탄생하며 현재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맥주 회사 중 하나가 되었죠. 최초로 초록색 병에 맥주를 담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8. 맥주 종주국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반격. 프랑스인이 존경하는 이인 1위에 뽑히는 사람은 나폴레옹이 아닌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 우유로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높죠. 그는 생물학자로 세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발효, 살균, 백신의 원리를 발견하였죠. 애국심 가득한 파스테르는 40대 때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에서 지는 치욕을 겪었는데요. 이때 파스테르는 자신의 저온 살균법으로 독일인의 자부심이었던 맥주를 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맥주의 맛을 변하지 않게 하면서 효모를 살균하는 최적의 온도화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무균 맥주가 탄생한 것이었죠. 바로 맛있는 맛을 유지한 채로 수년간 보관이 가능해져 대량 생산에 적합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스테르의 바람과 달리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신기술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스테르의 꿈은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죠.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갖던 나라들인 네덜란드에서 하이네켄이, 덴마크에선 칼스버그가 파스테르의 저온 살균법을 도입하여 전 세계 맥주 시장을 석권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장 맛있는 독일 맥주가 세계 맥주 시장을 석권해야 했지만 크론바커 웨팅어 같은 거대 현대식 독일 맥주 기업들도 세계 맥주 회사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지요. 국산 맥주 하이트질로가 32인 걸 생각하면 독일 맥주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무균 맥주 덕분에 맥주는 전 세계에서 양조되기 시작합니다. 9. 미국식 맥주의 세계화. 막대한 자본과 원료를 가진 미국은 하이네켄과 칼스버그의 성공을 두고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맥주의 맛을 부드럽게 하는 옥수수, 밀, 쌀 등이 유럽보다 풍부하여 맥주에 듬뿍듬뿍 첨가하였죠. 밀러는 옥수수를 주로 넣었고 버드와이저는 쌀을 주로 넣었는데요. 이후 버드와이저는 하이네켄, 칼스버그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3대 맥주가 되었습니다. 대표 제품인 버드라이트는 칼로리를 낮춰 비만율이 높은 미국에서 1위를 달리는 맥주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버드와이저는 체코의 3대 필스너 중 하나인 부드바이서에서 맥주를 배워오며 탄생했는데요. 두 회사의 알파벳 스펠링이 같아 전 세계에서 둘은 상표권으로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죠. 다행히도 비알파벳권인 우리나라에선 둘의 상표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어 자신들 고유의 이름으로 만나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드러운 미국식 맥주는 전 세계로 퍼집니다. 멕시코의 코로나, 필리핀의 산미구엘도 미국식 맥주의 부드러운 맛을 모토로 하여 성장하였죠. 심지어 부드러운 맥주는 맥주의 본고장 독일로 날아가 소규모 양조장이던 크론바커, 웨팅어를 성장시켰고
독일만큼 유서 깊은 벨기에에서도 옥수수를 첨가한 스텔라 아르투아가 탄생합니다. 10. 동아시아의 맥주. 그런데 동아시아의 맥주들은 미국보단 독일과 인연이 깊습니다. 1897년 독일은 중국의 청도를 점령하였는데요. 독일인들은 청도의 물이 독일 최상급 물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어 맥주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양꼬치와 마시는 칭따오이죠. 쌀을 섞긴 했지만 독일식 전통 라거에 기술이 그대로 전수되어 유럽 맥주 같은 맛이 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최초의 맥주 회사인 삿포로 맥주는 메이지 유신 때 독일로 건너가 맥주 양조를 배워온 장인 나카가와 세이베가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도 보리 100%로 만든 삿포로의 에비스는 산토리의 프리미엄 몰츠와 함께 일본 최고의 맥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미국인이 세운 기린 맥주가 등장합니다. 기린 맥주는 미국식 맥주처럼 옥수수와 쌀을 많이 섞어 부드러웠죠. 그리고 곧바로 진한 보리 맛의 삿포로를 누르고 단숨에 일본 시장을 석권했지요. 이렇게 부드러운 맥주는 항상 진한 고급 맥주를 이겨온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자 1980년대 부도위기에 있던 소규모 맥주회사 아사히는 기존 맥주에다 물을 타는 이상한 짓을 하죠. 바로 슈퍼드라이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주를 희석시킨 탓에 가격은 저렴해졌고 탄산은 더 때려 넣어 청량감이 극대화되었는데요. 출시되자마자 금방 일본 맥주업계 1위를 차지합니다. 무거운 에일을 가벼운 라거가 이겼듯이 라거보다 더 가벼운 슈퍼드라이가 이긴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한국 맥주까지 이어집니다. 11. 국산 맥주의 문제점. 우리나라에도 맥주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리를 많이 먹었던 만큼 당연히 맥주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리로 빚은 맥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죠. 하지만 막걸리를 만드는 효모로 양조했고 호흡 또한 없어서 대중화될 수 있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식 맥주가 들어왔는데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삿포로 맥주와 기린 맥주가 맥주 시장을 양분하였습니다. 그 당시 맥주는 다른 술들에 비해 매우 비쌌지만 그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자 일본 맥주로 이름을 바꾼 삿포로 맥주는 조선 맥주라는 자회사를 세웠고 기린 맥주는 슈와 기린 맥주라는 자회사를 세웠죠. 그런데 세운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광복되며 자연스레 조선 맥주는 하이트 맥주로 슈와 기린 맥주는 오비 맥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산 맥주는 현재 수입 맥주 시장 1위인 일본 맥주들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국산 맥주들의 평판은 매우 나쁩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한때 라거 방식 때문이라는 편견이 퍼졌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상식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 세계 맥주 시장은 이미 100년째 라거가 대세이고 수입 맥주 1위 일본 맥주 또한 라거가 강세이지요. 심지어 옥토버페스트가 열리는 미넨의 전통 맥주도 라거 맥주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맥주는 원가가 500원이면 세금은 550원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물가 인상률보다 맥주 인상률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는데요. 1970년부터 현재까지 짜장면이 50배 오르는 동안 맥주는 겨우 7배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산 맥주들은 원가 절감이 그 목표였습니다. 일본에서 아사히의 슈퍼드라이, 희석식 맥주가 유행하자 바로 차용하여 그 원가를 절감하였고 매년 곡물 원료는 오르는데 맥주값은 올릴 수 없으니 보리, 홉, 물 모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수입 맥주들은 과세 표준이 달라 700원이 원가이면 300원만 세금을 내고 들어오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트에서 작정하고 내놓은 고급 맥주 퀸즈에일은 글로벌 주류 대회에서 많은 상을 휩쓸 정도로 그 품질을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고급 수입 맥주와 별반 다르지 않아 흥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주세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선 크래프트 비어, 즉 개인이 창의적으로 만든 맥주가 유행하고 그 시장이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만들었음에도 맥주를 파는 순간 대기업과 똑같이 원가 500원에 세금 550원이 붙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크래프트 비어들이 한국에서 사업 계획을 철회하거나 금방 문을 닫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주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수입 맥주들의 전성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